네, 안녕하세요. 토플 리딩 인터미디어트 구문, 토플을 준비한 학생 중 인터미디어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구문인데, 그런 구문들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어, 구문들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인데 토플 리딩 인터미디엇 구문 중에서 모르는 구문만 정확하게 뽑아내서 그 구문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답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형식은 왜 배우는가?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을 배우지만 실제로 리딩 구문을 해석할 때 형식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꼭 형식을 왜 꼭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어떤 리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리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쓰시면 되고, 2번은 형식에서는 어떤 품사가 핵심인가? 우리가 형식에서 나오는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문장 성분은 아니나 부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투부정사랑 동명사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를 묻는 질문이며, 그것은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형식에서 어떤 품사가 가장 핵심인지를 아는 것은 형식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영어의 단위. 자, 영어의 단위라는 표현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문을 이해하는 데서 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위가 예를 들어드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영어를 할 때 단어 단위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단어 단위 말고 또 다른 단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어의 인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영어에 있어서 단어만 오는지 아닌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인데,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즉 전치사와 명사를 따로 보는 것은 문법에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나, 사실 해석을 할 때는 전치사와 명사를 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치사와 명사를 한꺼번에 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두 가지 품사로 쓰입니다. 전치사 명사 자체가 품사이긴 하나 문장에서 형식에 들어가서 쓰였을 때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 그럼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품사에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구의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 그 두 가지 품사의 구별법. 그러면 그것을 이 문장에서 저 문장에서 문장에 쓰일 때마다 품사가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사에 따라서 해석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치사의 해석이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고 전치사는 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6번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 또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 또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 위에서 3번 문제에서 얘기한 영어의 4가지 단위 중에서 어떤 단위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전체 단위의 품사는 뭐가 되는지, 즉 형용사 플러스 명사나 명사 플러스 형용사나 아니면 형, 명, 형의 품사가 전체가 뭐가 되는지, 이렇게 전체로 보시지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my book이라고 하면 my 따로 book 따로 이렇게 보죠. beautiful lady라고 하면 beautiful과 lady, 이 품사의 문장에서 위치 네 가지, 이건 6번에서의 전체 품사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위치로 쓰이느냐, 이 의미는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장 성분은 품사는 사자로 끝나죠. 명사, 형용사. 문장 성분은 어자로 끝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8번 해석 시 컴마의 역할, 컴마의 개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컴마 자체가 나오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컴마는 굉장히 해석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컴마는 어떤 품사가 오는지를 알려주며 그 품사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품사가 한 개였을 때와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명사와 명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연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은 우리가 단어를 볼 때 명사가 두 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아예 모르는 분도 계시고, 명사와 명사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명사와 명사가 연속해서 나올 때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문장에서 굉장히 해석상 어려운 난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해답에서 해설 강의를 찍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별법과 해석. 자, 동명사 ing라는 게 동명사다 혹은 현재 분사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요걸 알고 계시냐는 질문이죠. 그리고 해석상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제가 그 수업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면 이걸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관용 표현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관용 표현은 문법과 관련 없는 표현이죠. 그냥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왜 이게 이런 뜻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죠. 그 중에서 as, if 플러스 by 명사가 intermediate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 즉 우리가 하나의 단어가 또는 하나의 구나 하나의 절이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밑에 나와 있는 질문을 보시면 Y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품사가 있어요. 문장에서 나와도 한 가지로 쓰이지 않고 세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건가 하면 두 번째 경우, 또 두 번째 경우가 하면 세 번째 경우로 쓰이니까 영어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항상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는 품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토플과 같은 공인 영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구별을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때마다 또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또 13번도 보면 대도 똑같이 세 가지 품사가 있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14번 그리고 또 있죠. 전치사와 동시에 부사절 접속사가 둘 다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 외우시고 있고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법까지 알고 있으셔야 문장을 딱 보면 이게 둘 다로 쓰이는 단어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그러면 이걸 구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16번 전치사와 접속사일 때 해석이 바뀌는 단어의 예를 위 네 가지 예 중에서 하나만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치사가 됐다가 부사절 접속사가 되었다 하는데 그 중에서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뜻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뜻이 바뀌는 경우에 예를 하나만 들라는 거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써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나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해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17번 부사절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as가 그 예 중에 하나죠. 부사절 접속사인데 그러면 얘는 문장 구조, 즉 as 다음에는 뭐가 오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오는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특성을 반영한 문장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부사절이 나왔을 때 이 부사절의 문장 구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해석이 하나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 주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동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런 해석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18번 명사, 동사가 둘 다 되는 단어 중에서 뜻이 완전히 바뀌는 단어가 있다. 따라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죠. 계속 두 가지 품사, 아까 말씀드렸던 12번에서 쭉쭉 연관된 문제가 18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에서 제일 많은 것은 명사와 동사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터미디어스에 나오는 것 보면 surface라는 단어가 주어 뒤에 나와서 동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urfaced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ed가 붙었으니까 그럼 동사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뜻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동사와 명사 두 가지로 쓰이는 단어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독해를 하면서 골라내서 따로 이 유형별로 명동 유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명동 유형이라고 해서 노트 정리를 따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 질문들 있죠? 이 질문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질문 각각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노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볼 때, 혼자 공부할 때 마지막엔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한꺼번에 외워두기 때문에 적용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9번 given that 주어 동사의 해석은, 네, give와 given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요거의 해석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품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give와 given의 차이. 20번 no matter where 주어 동사의 해석, 요건 그냥 단순히 해석을 못해서 이 학생이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것은, 이 구문은 지금 부사절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7번의 경우와 같은 구문입니다. 같은 부사절의 구문이기 때문에 같은 문장 형태로, 문장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21번 4형식의 대표동사인 give가 passive voice, 즉 수동태일 때의 해석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give는 주다인데 is given이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주어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be given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be given 명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주어가 있고 be given 명사,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이 be given의 해석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문제로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be given은 지금 방금 설명을 했는데 사실 트랜지티브인가 아니면 인트랜지티브인가, 즉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22번 빈출동사 make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make 하면 보통 타동사 만들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토플 인터미디엇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3형식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3번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형태가 나왔을 때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능동태와 수동태로 전환해보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토플 라이팅에서 그 요약문을 쓸 때 그대로 쓰는 게,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내용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능동태는 수동태로 전환하고 수동태는 능동태로 전환하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동시에 라이팅과 동시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독해 구문 중에서 그 중에 해석이 이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요게 컬러레이션, 25번을 보면 컬러레이션과 그 다음 문장에서 be similar in color to environments 와 그 다음에 grayish blue skin의 의미가 상통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잘 많이 있죠. 그러면 리딩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같은 표현인지를 모르니까 보기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적어 놓으면
여기 본문이 이건 둘 다 본문인 표현인데 보기에서 다르게 또 표현이 되면 그걸 찾아내지 못하죠. 따라서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표현, 좀 더 자세히 쓴 표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죠.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해석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